네, 그러면 민사소송법 1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민사소송법은 진도수로 나가고요. 첫날, 둘째 날 진도는 알려드렸고 내일 진도표를 나눠드려서 내일부터는 계획성 있게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지만 민소가 아주 부족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예습을 굳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습 없이 와서 들었을 때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가 좀 더 날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표시를 하시고요. 너무 날 것이다. 너무 다 모르겠다 싶으면 예습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민소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민소는 완전히 기초가 없어서 지금 약간 기본 강의 느낌으로 듣는 사람도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8월에 재작년의 일이긴 하지만 8월에 민소가 그냥 바닥인 상태에서 온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근데 저는 그때 재작년에 8월에 수험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때 하던 거를 되게 짧고 정신없이 8월에 기본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민소 객관식도 하나 틀렸나 그래요. 다 맞았고 그 다음에 사례형도 엄청 잘 받고 뭐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8월부터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친구가 맨날 되뇌이던 말이 쉬는 시간마다 그때 뭐 별로 몇 명 없어가지고 되뇌이던 말이 들려요, 여기서 이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법은 아닌 것 같아 이런 말 되게 많이 했어요. 여학생이었는데 나는 진짜 법은 아닌 것 같아. 나는 법이 나랑 핵공감인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친구였는데 뭐 민법도 엄청 잘 봤고요. 점수가 지금 뭐 제 수강생들 중에는 가장 많이 올랐던 친구였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그 친구가 그 8월에 나한테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이없었어요. 질문이 그때부터 이 친구 잘하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잘할 것 같지는 않지만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말을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이 착한 거짓말이었는데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이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할 정도로 기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그 친구가 대단히 뭐 천재 같고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뭐 다 어제 알려준 거 또 까먹고 뭐 이랬는데 그때는 학생이 소수라서 제가 이렇게 다 알거든요. 그 상황을.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한마디 드리면 바닥인 걸 알고 있다. 몇 분들은 그분들도 들을 수 있는 강의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힘들 것이다. 들으면서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게 제일 사람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들 끄덕끄덕 다 대답하고 앉아있고 뭐 내 앞에서. 그래서 막 근데 나는 뭐 대답은커녕 지금 이게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게 있어? 뭐 무결성 어떻게 되겠죠? 무결성 때문에 저는 이걸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어떤 교재들은 여러분이 제일 많이 보는 민소 기본서 같은 경우는 500페이지가 넘어요. 원래 다 1000페이지 가까이 하자는데 좀 줄이는 게 유행이라서 무슨 핵심 뭐 이런 식으로 300페이지? 500페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이게 100페이지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백도 조금 생긴 상태에서 100페이지 정도니까 진짜 이거를 여백 길게 편집 잡아도 200페이지는 안 된다고 봐야 되고 실제 책이 7월에 출간 예정인데 한 150페이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강의를 시작할게요. 자, 1페이지입니다. 자, 뭐 이거는 여러분이 보세요. 나 취했어. 가물을 즐기고 싶네. 넘어갈게요. 이건 강의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사실 가족법 할 때도 좀 맨 앞에서 약간 외울까 말까 해서 나옵니다. 자, 비송사건, 소송사건 구별부터 강의를 할 텐데 비송의 뜻은 법원이 관할을 하는데 소송할 때 송이죠. 관할을 하는데 국가의 후견적 개입 중요한 겁니다. 그 원래 후견적 개입은 재판이랑 안 어울려요. 변론주의잖아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데 이거 뭐 다 지들이 후견인처럼 나서서 하는 거니까 소송 절차로 처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송이 아니고요. 우리가 배우는 민사소송법의 원칙들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직권조사로 하고 비공개고 서면주의고 변론주의가 아닌 거죠. 그리고 처분권주의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결정으로 나옵니다. 판결이 아니고 구별 기준은 글쎄요. 뭐 이 학설들 요즘 수험서에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미 이건 만들어진 책이고 절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다른 강사들이 오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수험서 보고 와요. 혹시 내가 빠뜨린 게 있는가 보고 그게 더 책임 있는 모습이겠죠 강사라면. 그래서 그걸 보고 내가 이걸 베껴서 만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보고 오는데 뭐 500페이지 되는 교재에도 뭐 이게 없더라고요. 대상설 시정법석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뜻 정도 찾아보시는데 판례도 뭐 애매합니다. 한 3-4개 있는데 뭘 실어야 될지 좀 애매한데 부부간의 부양 의무를 불이행한 거에 대해서 부양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비송이 아니다는 판례가 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뭐 판례를 약간 추가 이렇게 연필로 써놓고 뭐 한두 개를 보거나 말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형식적 형성에서는 맨날 헷갈리죠. 형식은 뭐고 실질은 뭐예요? 형사소송법은 실비만 들여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형소 실비, 형식은 소송이지만 실질은 비송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이라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가지만 이거는 방금 배웠던 이건 무슨 뭐 국가가 후견적으로 개입해야 될 그럴 정도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이 비성이다 보니까 처분권주의와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 안 된다는 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고요. 사례형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경계 확정해소 같은 게 나온 다음에 사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2차에. 좀 옛날이지만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리고 이제 객관식으로 나왔죠. 뭐 갑은 이쪽 경계를 을은 이쪽 경계를 주장하는데 그냥 법원은 그러니까 갑은 내 땅이 여기까지다 아니다 여기까지다 싸우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갑은 내 땅이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하는데 을은 이쪽에서 아니야 네 땅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을 말을 들어줘도 최소한 갑의 땅은 이 정도잖아요. 근데 법원이 갑의 땅은 이 정도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 처분권주에 반할 수도 있고 당사자 주장하고 아무 상관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중간 지점을 고르는 게 그런 게 문제가 아니죠. 오히려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식적 형성해소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경화공지라는 두 문자가 있어요. 경계 확정해소, 아버지를 정하는 소. 그다음에 아버지라는 말이 참 이 부를 정하는 소인데 한글로 바뀌면서 갑자기 아버지 이렇게 시작돼요. 조문이 아버지 이렇게. 자 그다음에 공유물 분할이 있고 법정지상권의 지료 결정이 있는데 법정지상권은 민법에서 A급 주제이기 때문에 지료를 결정하는 것이 연계되어서 출제될 수 있고요. 그 제가 어제 민법하다가 농담했었죠. 과 대표가 경화인데 톡방에서 맨날 공지를 해주고 있었는데 경화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을 미친 놈이죠. 그래서 과방에서 100명 있는데 경화야 사실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경화 나가버렸죠. 그랬더니 그 남은 학생이 이제 누가 공지해 주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누공 사건입니다. 이른바. 그래서 과 대표 이름이 경화입니다. 그래서 경화 공지. 물론 뻥이에요. 경화 공지. 그 사건은 있었죠. 사건이 있었는데 이름이 경화가 뻥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믿은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민사소송상 신의칙으로 넘어갑니다. 1조 2항인데요. 자, 저는 이제 1조 2항은 별로 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민사소송법 조문을 전부 진하게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편집하느라고. 이거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난 조교도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뽑을 수 있는데 이제 좀 뽑을만 해요. 뽑을만 한데요. 예, 뽑을 능력이 안 되진 않아요. 뽑을만 한데요. 못 맡겨요, 이걸. 내가 그 단어 잘리는 걸 싫어해서, 이 프린트가 민법 책보다 좋은 점은 단어가 안 잘린다는 거예요. 민법은 책은 그 출판사 과정에서, 그래서 내가 열받아서 한번 김포로 출동해가지고 단어 다 안 잘리게 한 하루 종일 하고 올까,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도저히 그럴 시간이 없어서 5월 말엔 책이 나와야 돼서 잘린 채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프린트는 가끔 제가 실수할 때가 있지만 단어가 안 잘립니다. 부모 신람이라는 두 문자는 뭐 제가 만든 게 아니죠. 뭐 몇십 년 전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민사소송상 신의칙에 해당하는 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민법은 모사실이라는 두 문자가 있어요. 참 잠깐 공지. 작년 합격생이 정현석의 민법 민소 두 문자를 다 모아놓은 자료 한글 파일이 있어서 홈페이지 학습 자료실에 올려놨어요. 여러분은 그걸 열을 수 있게 그 권한을 설정해놨으니 혹시 안 열리면 얘기해 주시고 요거 민법을 듣든 민소를 듣든 그리고 저 옛날에 그 새내기 말 이상하네. 새내기들 10기 들어온 애들 걔들 열어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정리 잘 해놨더라고요. 저희 2018년 신작 두 문자는 거기에 실리지 않았죠. 하지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되지만 제가 했던 거는 그 친구가 이제 민법을 되게 잘 보고 합격한 친구인데 다 들었어요. 제 거를. 그래서 4월 듣고 8월 듣고 11월 듣고 뭐 다 들은 게 아니라 그걸 2번씩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빠진 두 문자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부모 신람이 이제 민소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문제 아마 나 취했어 가무 이거는 올해 내가 작년 말에 만든 거라 없었던 것 같고 쓸데도 없는 두 문자인데 부모 신람 소송 형태를 부당하게 형성했다. 그리고 선행에 의해 모순되는 거동이다. 그 다음에 소권의 실효다. 그리고 소권의 남용이다. 민법에서는 모사실이라고 해서 모순행위 금지 원칙, 사정변경 원칙, 실효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변경 원칙이 여기서 뭐 보이진 않네요. 그래서 뭐 이상하죠. 뭐 사정이 변경돼서 소송을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이거 네 개를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두 문자 있어서 한 거고요. 부당 형성 중에 이 판례가 요즘 좀 각광받고 있는 판례인데 제소 의사도 없이 저 사람한테 소를 제기할 것도 아닌데 오로지 관할 발생 목적만으로 청구를 병합한 것이 명백하다면 관할 선택권 남용으로 본다. 이 말을 암기해야 되겠죠? 관할 선택권 남용이라고 합니다. 조문 외워야 됩니다. 25조 2항이 관련 재판적에서 경합이 뭡니까? 관할이 두 개가 경합하면 네 맘대로 해봐 이거거든요. 두 개 경합하면 둘 중에 하나 네 맘대로 하는 거지. 이건데 이 규정을 적용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그런 선택권이 25조 2항에서 발생하는 걸 남용했다는 거예요. 신의 측은 민법 때도 얘기했지만 항상 어떤 관점?
민법이나 민소법 규정에 의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 보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싶어서 뭔가 이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하고 싶은데 딱히 할 말이 없으니 신의칙이나 권리남용이라는 일반 조항으로 도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상황들에 대한 암기가 필요한 거죠. 제소의사 없이 관할 발생 목적만으로라든지 병합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더군다나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성공보수를 못 받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자, 독자적인 당사자 능력이 있는 사찰한테 얼마든지 성공보수 지급 청구 소송만 하면 되는데 얘들이 합의 관할을 전주로 했거든요. 근데 이 서울에 사는 변호사예요. 서울회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전주 가기가 귀찮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주소를 둔 대표단체의 재단을 공동피고로 했는데 이게 그 당사자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는 게 만약에 뭐 사찰이 따로 당사자 능력이 없으면 재단을 상대하는 게 맞지만 사찰은 일반적으로 당사자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게 좀 종합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굳이 재단을 뭐 재단하고 같이 계약한 것도 아니거든. 그럼 이 재단을 피고로 삼은 거는 근데 사실은 되게 묘한 게 피고로 삼아도 얘도 참 얍삽한 놈인 게 들어가서 일단 판단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들어가서 뭐 사찰이 당사자 능력이 뭐 있는데 얘는 괜히 했고 얘에 대해서는 계약도 안 했고 당신에 대한 채무자가 아니니 기각됩니다.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안 이후의 문제고 일단 나는 가기 편한 서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도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를 법원에서 의도를 간파하고 그죠? 굳이 서울에 둔 대표단체 재산을 공동평으로 추가한 거는 이거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정말 얍삽하다 이렇게 말해봐. 이거 판결 요지에 나와요. 근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 읽어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판례 번호는 뺐는데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자, 무순행위 금지 원칙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갑자기 실력 테스트가 될 거예요. 민소법. 매매 계약의 무효나 해제를 주장하며 매매 대금 반환 소송 계속 중.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일단 이해했죠? 이 같은 사람이 이중의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매매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이행을 별소로 구했다. 자, 1번 퀴즈. 이 사람 매도인이에요? 매수인이에요? 그 정도는 알아야겠지. 그지? 매수인이지. 그지? 그럼 이 사람이 이행을 별소로 구한 건 어떤 소송일까? 추측해봐요. 뭐 소유권의 전등기나 인도나 그런 소송이겠죠. 그죠? 자, 이게 여러분이 그냥 공부할 때 이러면 안 되지. 나쁘지. 신의칙 위반이지. 이러지 마시고 다른 제도는 적용할 게 없나요? 뭐 그러니까 결국에 적용을 하든 못하든 우리가 항상 시험 문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것은 뭐의 문제인데 인정된다 부정된다잖아요. 뭐의 문제 이거는? 이게 중복소송의 문제예요. 중복소송이 되려면 당소계, 당사자 동일, 소송물 동일, 전소 계속 중에 호소를 제기할 것입니다.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딱 하나가 문제인 것이죠. 소송물 동일. 자, 이 문제는 좀 쉬워요. 왜 쉽냐 하면 소송물 동일에 대해서 중복소송은 같은 소송물이어야 되는데 첫 번째 소송은 대금 반환이고 두 번째는 소유권 전등기니까 소송물이 전혀 다르죠. 따라서 우리 법원은 잘 들어요. 이건 적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중복 소재기 금지로 제지를 못하니까 신의칙에 기댄 거예요. 근데 약간 오바스럽긴 하죠. 아니 뭐 이거 가지고 이거 뭐 완전 다른 소송인데 무슨 중복 소재기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필기를 하거나. 그래서 사실 여러분 여러분 각자 노트를 갑자기 꺼내서 좀 필기를 좀 하세요. 여기 지금 여백이 좀 없어요. 이번 그게.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좀 여백을 하셔도 여기다 하셔도 되는데 좀 부족하다 싶으신 분들은 뭐 가지고 다녀야 될 겁니다. 자, 문제를 바꿔봅니다. 전소가 확정되고 후소를 제기한 걸로 하자고요.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기판력 문제죠? 기판력엔 걸릴까요? 기판력은 동일만 있는 게 아니라 모순관계도 있죠. 자, 이거 모순관계 걸립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퀴즈. 자, 기판력 부실하다는 걸 느끼고 있죠. 열심히 저랑 하시면 됩니다. 한두 시간만 열심히 들으면 다 끝나요. 모순관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판력에서는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유에 있어서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왜? 앞에서는 매매가 무효라 그랬다가 뒤에서는 매매가 유효라 하니까. 하지만 청구하는 내용이 같이 모순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청구 취지의 모순의 전형적인 예시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라와 대금을 반환하라 이지 대금을 반환하라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는 모순이 아니라 관련이 없는 거예요.
즉 이 사건은 이유만 모순인 거죠. 이유만 모순인 거죠. 자, 요 지식을 하나 얻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텐데요. 기판력에서의 모순 관계는 주문끼리도 모순이 돼야 되고 이유끼리도 완벽하게 모순이 돼야 됩니다. 이 역의 케이스도 나와요. 그냥 지금 해버릴까? 자, 매매 소이등을 했다가 이겼어요. 소이등 청구한 매수인이. 근데 그 다음에 매도인이 이번에는 매수인을 상대로 매매가 무효라며 말소 등기를 구해요. 누가 봐도 모순관계죠, 그죠? 근데 미안합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매도인이 먼저 매매가 무효라며 말소 등기를 이겼어요. 근데 매수인이 후소로 매매가 유효라며 소유권 전등기 소송을 해요. 누가 봐도 모순이죠? 근데 이번 매매는 그때 매매는 1월 1일 매매고 이번 매매는 2월 1일 매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모순이 아니에요. 즉 이번에는 주문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말소 등기라는 누가 봐도 모순되는 모습이지만 그 이유들이 완벽하게 모순되는 게 아니죠. 하나는 1월 1일 매매에 대한 거고 하나는 2월 1일 매매에 대한 거니까 모순 관계가 아닌 게 돼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자, 어떤 교수도 이렇게 정리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공부하다가 그냥 정리한 거예요. 기판력에서 모순 관계는 모든 게 다 모순이 돼야 돼요. 청구 취지끼리도 모순이 돼야 되고 그 주장 내용도 모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그 문장이 없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답안지 쓰기는 안 좋아요. 이건 문제풀이 팁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상당히 정확성을 요하고 깊이를 요하고 논리를 요하는 민소의 한 30% 되는 부분입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되게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신의칙을 하다 보니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다룰 거라는 약간의 긴장감을 제시하고, 그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구나. 내가 오늘 신의칙에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의미에서 잠깐 그거를 끌어다 썼어요. 원래 신의칙이라는 단원이 그래요. 실제 민법도 신의칙을 공부하다 보면 우선 변제권도 알아야 되고, 해제도 알아야 되고, 해제 제3조도 알아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판례가. 자, 두 번째 판례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소심에서 추한 항소를 받아들여서 본안 판단에서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판례 별게 아니군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추한 항소를 받아들였는데 본안 판단에 항소가 이유 없다고 기각을 하니까 상고 이유 와서 제가 했던 추한 항소 신청이 원래 부적법하죠.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모순이죠. 그게 부적법한 놈이 왜 신청을 했냐라는 겁니다. 이건 객관식용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한 거는 소권의 실효. 권리자가 권리 행사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민법에서도 외우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넘어가고 판례를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편취 판결로 내 거를 소유권 전해갔어. 내 부동산을. 그런데 아버지가 아버지니까 그냥 귀엽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빠가 그래도 편취 판결 했네. 나이 70인데 이런 거 어떻게 하셨지? 이러면서 그냥 아빠가 드리지 곧 돌아가실 텐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4년간 그래서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편취 판결을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건을 적거나 하겠습니다. 이 편취 판결은 셀프 송달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게 셀프 송달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모 참자라 그래서 공모 참자란 4개의 두문자를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 적고 그게 뭐였죠? 질문하지 마세요. 나중에 나오는데 공시 송달이 되거나 성명 모형이 되거나 또 대표를 참칭하는 경우는 그 송달이 무효라고 보진 않아요. 그러면 송달이 유효니까 판결 정본이 그런 식으로 송달이 된 사건에서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 예습범이라 했어요. 유효로 보니까 항소기간이 진행해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재심과 추후보완 항소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 A급이죠. 자, 근데 유일하게 피고 주소를 가짜로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원고가 거기 가서 셀프로 받는 거예요. 마치 발렌타인데이에 연석이에게 아무도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혼자 받고 거의 이거는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송달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가장 말도 안 되는 송달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받거나 꼭 자기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자기 친구를 보낸다든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셀프 수령 사건의 셀프 송달 내진 셀프 수령 사건의 가장 중요한 표지는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법원에 봤을 때 피고가 받았네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돼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허위 주소 이런 걸로 현혹되지 마세요. 허위 주소를 써서 공시 송달이 돼버리면 일로 오는 게 아니에요. 허위 주소를 써서 송달이 잘 된 것처럼 법원을 속인 거예요. 근데 지가 받거나 자기 쪽 사람이 가서 받은 거죠. 이런 경우는 유일하게 송달을 무효로 봐서 그러면 판결 정보는 이렇게 송달되면 항소기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진행되지 않죠. 따라서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셀프 송달을 했는데 아들이 그걸 알면 언제라도 가서 항소를 할 수가 있어요. 언제라도. 근데 30년 뒤에 항소를 합니다. 이러면은 너무 오래됐잖아요. 즉 항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 법에서 2주가 정해져 있고 이 사건처럼 송달이 무효면 아예 기간이 없지만
너무 길게 끌면 실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일단 이 판례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년간 안 했다면은 실효에 의심이 드는데요. 그런 아들이 갑자기 이 아버지가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걸 처분을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듣고 이제 열받아가지고 빡쳐가지고 바로 항소를 제기했어요. 자, 요거는 아버지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신의칙이라는 건 항상 구체적 상황이 중요한데 아버지니까 냅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이건 안 되지 싶어서 4년이나 지나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첫날 첫 페이지부터 좀 미안해요. 근데 오히려 뭐 관할 들어가고 뭐 저기 제척 들어가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외우고 끝이에요. 신의칙이 어려운 게 많아. 테스트입니다. 이 아들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은 여러분은 뭘 할까요? 항소를 제기 안 하고는 뭐 할 거 없나요? 자, 아버지가 부동산을 처분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등기를 해줬대요. 그럼 이 아들은 순서대로 항소를 제기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제기한 소송을 뒤집고 그러면은 아버지의 등기가 무효가 되니까 등기는 공신력이 없으니까 그 아버지 여친한테 가서 말소하세요. 당신 등기도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밑도 끝도 없이 아버지 같은 이거 위조랑 똑같잖아 사실. 그런 관점 봐야 돼요 민법에서.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겁니까 근데? 이게 제 예상 문제예요. 내년 예상 문제고 3년 동안 찍다가 작년에 모의고사에 나왔어요 드디어. 뭡니까? 직접 아여친한테 가서 말소 소송을 하면 돼요. 항소 제기 안 하고. 이게 뭡니까? 제목도 모릅니까? 편취 판결에 대한 실체법적 구제수단이에요. 이제 소송법적 구제수단은 질렸어요. 재심, 추보안, 항소 질렸단 말이에요. 편취 판결에 대한 실체법적 구제수단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공부가 정말 빠삭하게 돼 있으면 이 신의칙 판례를 보면서 이 사람한테 가서 뭐 등기란만 내가 안 했었지만 직접 말소가 해도 되겠구나가 떠올라야 돼요. 심지어는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8월에 그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죠? 안 되면 11월에 되면 돼요. 12월에 돼도 되고 자, 그 정도 수준이 돼야 돼요. 넘어갈게요. 좀 적어 놓으시고요. 좀 신의칙이 적을 게 많았어요. 미안해요. 자, 신의칙 적을 게 많았고 그 다음 뭐 어금니 나오고 뭐 두 문자 이상은 나오냐 암기하고 끝이에요. 자, 쉬운 데는 쉽게 합시다. 자, 이 페이지에 보면 신의칙 위반은 뭐 별로 시험에서는 안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법적으로 중요하죠. 직권조사 사항이고 신의칙 위반한 소송이라면 각하 신의칙 위반해서 소를 제기했다면 각하를 해버리고요. 소송 행위를 한 그 하나의 행위가 신의칙 위반이면 무효가 되겠죠. 그리고 신의칙 위반을 이제 간과하게 되면 지금 간과 판결한 말이 빠졌는데 뭐 뻔하죠. 간과 판결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상소는 되는데요. 재심 사유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11개가 신의칙 위반이 없어요. 우리 재심 사유 없기 때문에 다만 공시송달 편취 판결은 신의칙 위반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11호의 재심 사유가 별개로 있다. 뭐 그건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다음 우리는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제척기피회피보다 먼저 재판권 관할 이송을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일반 교과서 달리. 저는 김홍혁 교수님의 교과서를 기본 모델로 따르고는 있습니다만 뭐 그 책을 베끼는 느낌으로는 안 하고 저도 이제 책을 내야 되기 때문에 판례들을 많이 추가하고 뺄 건 빼고 틀을 이제 가져오긴 했습니다. 자, 민사재판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개념으로 끝나는 거죠. 그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아주 중요한 판례가 하나 있어서 그 판례를 공부하는 일환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인적범위랑 물적범위 개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민사재판권의 인적범위는 피고로 삼을 수 있냐는 거예요. 걔가 누구냐? 트럼프, USA 뭐 이런 거 그죠? 트럼프는 아니 어쨌든 트럼프도 그럴 수 있겠네. 그 국가를 혹은 그 외국인을 우리 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냐라는 거고 물적 범위는 이 사건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원이 다룰 수 있냐라는 문제겠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걸 뭐 정의를 쓸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감만 잡으시고 인적 범위에 관련해서 외국 국가 판례 그냥 외워야죠. 이게 뭡니까?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뭔가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 나라의 주권 행사라면은 그거를 재판할 수는 없겠죠. 근데 외국 국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용계약 같은 걸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외부의 사법적 행위가 그런 경우는 그래서 약간 국뽕 판례입니다. 우리가 재판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냥 멋있게 끝났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주권 헌법에 나오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국뽕 좀 그렇고요.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서 이건 약간 예외로 놓고 일단 원칙적으로 요놈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멋있게 끝났습니다. 해당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 주관섭만 아니면 이것을 우리는 상대적 면제주의를 합니다. 막 골싸매고 볼 건 아닙니다. 주관섭만 외우세요. 자, 그 다음 판례가 어려워요.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그림이 필요해요. 민소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진 않는데, 자, A하고 B 사이에 고용계약이 있고요. B는 C에 대해서 임금 채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바로 미국이에요. 외국 국가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미군 부대 요리사다 이런 사람 우리나라 이런 사람들하고 고용 계약을 한 거는 사적인 계약이잖아요. 이 내용 가지고 잘못되면 우리가 재판 받을게라고 이 부분은 이미 면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국가적인 활동이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사적인 계약, 특히 여기서 일어나는 이 계약이 만약에 우리가 고용을 해서 부당 해고를 시켰다든지 임금을 안 줬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얘가 얘한테 소송한다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서 해라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자,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나온 문장 중에 재판권 면제 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국가가 이거 가지고 재판하세요라고 하는 거죠. 우리 뭐라고요? 재판권 면제 를 외국은 받을 수 있죠. 근데 이거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판권을 우리한테 행사하라는 거를 동의하거나 면제 포기 이렇게 외우죠. 단어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우리 법률 용어가 아니라서 잘. 재판권 우리한테 해. 괜찮아. 아니면은 우리 면제를 포기할게. 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법원이 얘들 사이의 소송에 관해서 재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봤어요? 한 번이라도? 재판이라는 단어는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했지만은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저도 맨날 깜빡하고. 재판은 판결도 있지만 명령 결정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집행도 있는 거예요. 사실 2단계죠. 저 사람한테 내가 채권이 있다는 것을 혹은 저놈이 나한테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원의 판결로 확정을 받아서 국가가 공인을 해주면 다시 법원에 가서 집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집행관이 나와서 집기를 뺀다든지 등기관이 등기를 해주는 집행을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집행도 법원이 하잖아요. 그 다음 집행관이 하겠죠. 집행법원이 뭐 해요 여러분 아세요? 집행문 부여합니다. 그래서 동시행관계를 공부할 때 반대급부의 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까지는 아니고 집행 개시의 요건이다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돼야 돼요. 그러면 집행을 이 법원이 하는 건데 우리가 재판권에 동의한 부분이 사실은 판결 절차에만 동의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해석을 통해서 자, 이 채권이 사실은 이 근로자가 미군 부대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실은 A한테 돈을 빌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을 안 갚으니까 물론 임금이라는 게 압류가 2분의 1만 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잊어버리시고 이거에 대해서 압류 그리고 환가 절차로 추심 명령을 청구를 하겠죠 법원에. 그럼 법원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판결에 대해서 재판권 동의하거나 면제를 포기했다고 하여서 집행에 대해서도 그런 것은 아니다. 게다가 우리 둘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 채권 미국과 우리나라 사람 사이 이 채권을 남이 와서 압류하는 이 집행 절차를 따로 동의해줬거나 면제를 포기했다는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원 무슨 법원이죠? 집행법원이에요. 이 집행법원이 얘가 뭘 했어요? 압류 추심형 신청했죠? 그거를 발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행법원도 집행 재판을 할 재판권이 없으니까 재판권이 없으면 뭐겠어요? 각하죠, 각하. 그러니까 이 추심 명령을 신청을 받은 법원이 각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용기 있는 애국자 우리 추심 법원의 판사가 발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심 명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가 추심 명령이 나왔으니까 이제는 추심금 소송을 하겠죠. 이 사건은 추심금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얘들 미쳤다 이런 거죠. 각하에서 이게 사실 관할이 없는 게 재판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권이 없는 거는 매우 중대한 흠결이면 미쳤다. 재판권 없으니까 각하했어야 됐고 우리라도 이제 와서 각하를 한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만약에 얘들이 집행 절차에 대해서도 동의가 돼 있어서 추심 명령이 나올 수 있으면 우리도 하겠다. 그러면서 괜히 우리한테 공부할 거리 하나 줍니다.
이 집행, 이 추심 명령의 재판권이 있으면 추심금도 재판권이 있을 것이다. 추심 명령의 재판권이 없으면 추심금 사건도 재판권이 우리나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외우면 돼요. 다 외웠습니다. 자, 이거 사례형으로 나오면 완전 난리가 나겠죠.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오면 어려우니까 제가 나중에 별표 1개 할 판례인 것 같아요. 막판에. 외국 국가가 판결 절차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했어도 강제 집행을 하려면 집행 절차의 재판권 면제가 명시적으로 있어야 된다. 즉, 첫 번째 태제가 나옵니다. 판결 절차 재판권 면제 포기가 집행 절차 재판권 면제 포기로 추정된다. 아니라는 거죠. 틀린 질문이라는 거죠. 명시적인 포기가 별도로. 피압류 채권이 외국의 사법적 행위로 발생했고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어요. 그 임금 소송은 있다고요. 그 소송은 있는데 해고 소송, 임금 소송은 있는데 피압류 채권의 당사자도 아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집행 채권자, 즉 이 근로자의 채권자죠. 돈 빌려준 뭐 은행이죠. 예를 들어 은행이나 뭐 사채업자 이런 사람이 해당 외국을 제3채무자로 압류 신명을 신청하면 그 국가가 우리나라 법원의 강제 집행 대상이 될 수 있음에 명시적 동의했거나 재판권 면제 주장을 포기한 경우, 동의, 포기 두 개 기억하세요. 동포 두 개 기억하고 이 경우에 하나여 채권 압류 추심 명령을 발령할 재판권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심 명령의 재판권이 있다면 추심금 소송도 재판권이 있고 없다면 없다는 겁니다. 어때요? 이런 정리가 헷갈리죠? 제가 해놓고 좀 후회했는데 그냥 길게 쓰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강제 집행의 동의나 면제 포기했다는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추심 명령이 발령되었어도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고 우리는 추심금 소송을 각하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설명 완벽하게 했고 빠진 거 없어요. 이 문제 풀어보세요. 내일 데일리로. 주한미군은 뭐 소파 이거 뭐 이태원 살인 사건 뭐 보세요. 그냥 공무집행 중 불법행위는 우리 법원이 민사재판권이 없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뭐 그런 규정이 있죠. 그냥 객관식에 나올까 말까 수준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서 한번 나오죠. 적격에서 거기서 이상한 동자 하나 나옵니다. 유미상에게 추파를 던졌어요. 그러면 추파유미상이라고 추심명령의 그 추파유미상에서 추심명령이랑 주한미군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름형 담당입니다. 그래서 추심명령 나오면 적격이 완전히 저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주한미군도 완전히 그냥 대한민국 적격에 가버리는 겁니다. 요 사건에 한해서는. 그래서 추파유미상이 이제 뭐 말하면 파산 관제인이라든지 유언 집행자라든지 미군 그 다음에 상은 상속재산 관리인 그래가지고 추파 유미상 그렇게 나온 거고 그래서 이제 유미상한테 뭐 추파를 던지려고 공대를 질주했다 그래가지고 유미상이 교환학생이거든요. 그래서 공대 질주는 이제 병행형입니다. 그래서 공유자끼리 한다든지 대위소송이라든지 채권 질권자가 한다든지 주주 대표 소송에서 주주. 근데 이게 올해 객관식에 나왔어요. 추파 유미상이랑 공대 질주가 올해 객관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자 외웠다가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런 때는. 자, 생각할 시간도 필요 없고 물적 범위는 국제재판 관할권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범위는 얘를 피고로 할까? 우리나라 얘를 상대로 할 수 있을까? 이 피고를 상대로 뭐 주로 피고고요. 물적 범위는 이 사건을 우리가 다뤄도 될까라는 겁니다. 그 피고라는 당사자 한 명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의 내용이 소송물이 우리가 다룰 내용이냐라는 거고요. 역추지설, 관할배분설, 수정역추설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할게요. 뭐 굳이 적거나 말거나 그냥 굳이 그렇게 막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역추지설은 우리나라 국내법의 토지관할 규정을 그대로 역으로 적용하자는 얘기고요. 관할배분설은 조리에 맞게 잘 합리적으로 하자는 얘기고 수정역추지설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규정을 하지만 또 조리에 맞게 하자는 좀 외울 필요도 없는 학설들인데요. 이게 더 의미가 없어진 이유는 국제사법 제2조 사항이 이것도 개정된 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이게 개정되면서 수정역치수설을 입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안 썼는데 수정역치수설 입법한 거예요. 통설이가 돼 있으니까 대충 아시겠죠.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고 국제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 원칙. 예. 그리고 2항에 보면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해서 국제재판의 특수성 고려한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국내법 관할 규정을 참작하기 때문에 역추지설에 가까워요. 근데 관할 배분의 이념 뭐 이런 것도 합리적인 것도 고려하자 그러니까 수정 역추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수준이나 속도를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시간을 더 드리거나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알아둘까요? 고엽제 사건입니다. 고엽제를 제조한 회사가 제조물에 관해서 책임을 질 때 사실은 제조한 나라는 뭐 미국이다. 예를 들어서 미국인데 베트남에 가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를 받고 뭐 잠재돼 있다가
우리나라에 귀국한 다음에 발병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은 뭐 귀국 후 발병 이렇게 쓰시고 여기 첫째 줄에 외국은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주물 초기임 소송에서 미국이 볼 때 우리나라 외국이죠. 우리나라에서 손해 발생, 우리나라 와서 아팠어요. 손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및 그 지역 법원에 제소할 것이 조리상 합리적 얘기가 하는데 그런 그딴 걸 만들었으면은 그런 피해를 본 사람이 돌아와서 귀국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자기 나라 법원에 제소하지 그럼 어떡하겠냐라는 거죠. 근데 뭐 대충 외우시고 문장 좀 보세요. 조리상 합리적 예견 가능. 제조자 손해 발생지 실질적 관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조지가 아니고 제조자 손해 발생지 실질적 관련. 그러니까 귀국 후 발병한 고엽자 사건에서 국내 법원이 관할권이 있다는 결론만 외우세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국제재판 관할권이 위반이다. 즉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사건을 다룰 수가 없다면 이건 직권조사 사항이고요. 소송 요건이고 또 흠결 시 각하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 다 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판, 강과 판결은 재판권 위반 자체는 상소재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유를 잘 알아야죠. 재판권이 없는 판결이 확정되면 무효다. 자, 그럼 민소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그런 것들 제가 다 둠자로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대리권 흠결을 유추 적용하는 사유가 있잖아요. 그게 5개거든요. 그 김무성 씨가 중공에 갔다 그래요. 중공 무성상. 근데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무성상 이렇게 불렀다 해서 중공 무성상 분위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외워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3개 외웁니다. 재정망. 이건 뭐 재정망은 좀 말은 안 되지만 확정 판결이 당해무효가 되는 것은 재판권이 흠결되어 있거나 당사자 적격이 흠결되어 있거나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한 것입니다. 확정 판결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상소 사유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뜻일까요? 기본적으로 재심 사유가 아니라는 뜻이죠. 판결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작년 판에서는 이 강과 판결에서 상소가 세모로 돼 있어요. 김홍엽 교수는 상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게 그냥 본인들이 싸우는. 그래서 여러분 혼란만 줄 것 같아서 그냥 X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그 이미 사망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경우도 상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것도 같이 그냥 가겠습니다. 다만 적격 흠결이라는 게 되게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조금 실력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적격이라고 하면 생각나는 제도 중에 선정 당사자가 생각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선정 당사자는 임의적 소송 담당에 해당하죠. 명문의 규정이 있는. 그래서 선정 당사자가 그렇게 적격을 가져갔을 때 선정 당사자의 문제가 있을 때 그 판결을 당연무효로 보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즉 네가 선정의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선당이 중간에 이해관계가 없어진 건 네가 알아서 했어야 되잖아. 그래서 상소 사유가 안 된다. 뭐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적격이 그런 건 아니고요. 아예 그냥 원피고 자체가 될 수 없는 그런 적격이 될 수 없는 사람에게 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재정망 3가지 경우가 확정 판결을 당연무효로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관할 조금 보다가 읽어주실게요. 관할에서 어떤 사건에 어느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는지에 관한 재판권의 분담관계입니다. 답안지에 쓸 일이 뭐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판권의 분담관계라는 말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법정관할, 재정관할, 거동관할이 있습니다. 일단 분류는 좀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정관할은 이제 직사토가 있어요. 뭐 두 문자 할래다가 뭐 별거 아니라서 법정관할의 직사토, 그 직분, 그 다음에 사물, 토지관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 법정관할은 전속관할이에요, 임의관할이에요? 다릅니다. 법정관할 중에 직분관할은 전속관할이지만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은 임의관할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고요. 직분관할의 대표적인 게 심급관할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직분관할은 분명히 전속관할인데 그중 심급관할 역시 전속관할이에요.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 없어. 너랑 나랑 하는 소송은 우리가 좀 급이 있고 하니까 1심이 대법원이야, 알았지? 거기 대법원 앞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아무 의미가 없죠. 신급을 당사자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고 반드시 전속이 되어 있는데 다만 1심이 끝난 사람이 2심을 스킵하고 바로 3심으로 가는 비약상고 합의는 당연히 인정되고 있는 합의라서 비약상고 합의가 인정되는 부분만큼은 임의관할로 본다는 게 객관식으로 잘 나옵니다. 즉, 이걸 뿌리를 알고 풀어야 됩니다. 법정 관할 중 직분 관할은 전속 관할, 직분 관할의 하나인 신급 관할도 전속 관할. 근데 그중 비약 상고만 임의 관할적 성격이 있다. 그 부분만 됐죠?
사물관할 토지관할 우리 직관할 공부 안 하죠, 그죠? 사물관할 토지관할 공부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들 임의관할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하는 게 뭐가 있어요? 합의관할 변론관할이죠. 얘들도 임의관할이에요. 즉 A급은 다 임의관할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고, 합의관할 변론관은 당사자들의 어떤 사적인 행위, 당사자들의 합의나 어떤 행동 이런 걸 통해서 관할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거동관할입니다. 전속관할과 임의관할을 비교하는 것은 철저하게 암기하세요. 지금 오늘 가서 암기하세요. 이런 거는. 전속관할은 공익적이고 직권조사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의관할은 사익적이고 항변사항입니다. 정말 그 소송 요건이나 맨 앞에 나오는 것들 중에 정말 그 직권조사사항 아닌 거의 유일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임의관할 위반은 법원이 알아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건 다 직권조사사항인데 물론 이건 판례가 명확하진 않아요. 그냥 뭐 견해 대립이 거의 없는 통설입니다. 임의관할은 항변사항이다. 자, 그리고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전속관할에서는 생길 수가 없죠. 전속으로 이쪽으로 돼 있는데 합의를 했다고 해서 누가 변론에 응했다고 해서 생길 수는 없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임의관할은 임의관할로 정해진 부분, 위에 임의관할 얘가 뭐가 있었죠? 사물관할, 토지관할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로 바꾸거나 또 뭡니까? 변론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참 이게 뭐 셀프로 그런 게 임의관할이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가 하면 합의관할과 변론관할 자체가 또 임의관할이죠. 이건 좀 다른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임의관할을 대상으로 합의관할, 변론관할 생길 수 있고 그 합의관할, 변론관할 생긴 관할도 임의관할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속관할은요. 심판편의 이송이 안 돼요. 근데 임의관할은 심판편의 이송이 돼요. 법조문에 아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전속관할 중에 심판편이 이송이 되는 예외가 딱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특허권 관련된 건데요. 여러분 그 심판편 이송 X 옆에다가 예외 U라고 써놓겠습니다. 그걸 뭐 교재에 담으면 괜히 헷갈릴 것 같아서 그런 건 여러분이 좀 쓰면서 또 수업에 졸릴 수 있잖아요. 민소는 민법보다 좀 졸릴 수 있어요. 내용이 그냥 평이해서 평타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 좀 적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속관할은 관할 경합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전속관할은 무조건 한 군데다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뭐 임의관할은 당연히 될 거고요. 자, 전속관할은 위반을 하게 되면 상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411조 단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관할은 위반을 한다고 해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다는 411조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그동안 뭐 우리가 했던 거는 민법하고 했던 거는 뭐 알아서 뭐 법전을 보는 거지만 민소 시간만큼은 제가 색깔 있게 이번 진도에서 표시한 조문은 집에 가서 무조건 읽으셔야 됩니다. 뭐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조문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 임의관할 그렇게 돼 있고 또 전속관할은 심지어 절대적 상고 이유로 사모가 돼 있고요. 그러나 이런 관할 나부랭이들은 간과 한 채로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재심 사유는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재심 사유 11개를 외움으로써 그것도 뭐 두문자 있다 그랬죠. 아마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가서 그 학습 자료 다운 받으면은 끝까지 다 두문자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물관할까지만 좀 보고 쉴게요. 자, 1번 사물관할입니다. 사물관할은 1심 소송 사건에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지법 단독과 지법 합의부 사이에 잘려낸 단어 재판권 분담 관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 정의에서 1심입니다. 1심. 2심에는 사물관할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1심에서 사물관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항소심을 할 때 거기에 맞춰서 가는 관할이 있지만 그건 사물관할이 아니에요. 그거는 심법관할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1심에서만 사물관할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합의부 관할이 있고 단독 관할이 있죠. 지금 뭐 제가 만든 두 문자인데 A불비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어요. 신승훈 노래도 있고 그 제2불비라고 그냥 좀 외웁니다. 그래서 누가 취했어요? 지금 자 재정 합의 사건은 자기들이 재판부에서 정했다는 소리고요. 2억 원으로 이제 바뀌어서 금액이 소가가 이제 소가도 말이 짜증나게 소송 목적의 값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짜증나게 한글화되는 것 중에 제일 짜증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이거 소가라고 쓰면 되죠, 그죠?
소송 목적의 값은 줄여서 쓰면 소값이에요. 소값. 그럼 말값, 개값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줄여 쓰기도 뭐해요. 소송 목적의 값이라고 하고 이하 소가를 한다고 하시든지 뭐 교수들은 다 소가라고 강의할걸. 소송 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에 소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냥 합의부에서, 그 다음에 재산권이 아닌 위자료 같은 사건은 합의부에서 또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단독 사건인데요. 재정으로 단독으로 정한 게 있고요. 또 2억 원 이하입니다. 이하 초과 이런 거에서 실수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수 사건이 있죠. 어음수표. 그 다음에 금융기관의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에서 금융기관의 원고라는 것도 좀 봐두시고요. 자동차, 철도, 운행과 관련해서는 손해배상도 있지만 항상 그 역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도 있고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맨날 농담으로 작년까지 나의 제2 어금니의 자재를 뭘로 할까요? 뭐 금으로 할까요? 뭐 아말감으로 할까요? 뭐 해서 까불다가 어금니 자재를 갈았어요. 얼마 전에 아시죠? 민법 초반부에 제가 신경치료를 받고 오면서 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2 어금 자재, 전 제1 어금니였어요. 제2 어금 자재를 뭘로 할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청구 취지를 확장해서 2억을 초과하게 되면, 소송하다 그런 일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1억 정도 제기했다가 치료비 계산해 보니까 점점 많이 나와가지고 개업이 이런 거 해가지고 2억 초과되면은 판사가 제일 좋아하죠. 뛸 듯이 기뻐합니다. 합의부로 가는구나. 사건이 많아서 이거 조금 잘하면 2억 초과하겠는데요. 되게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니은번은 반소나 중간항의노소나 독당 참가, 얘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별개의 어떤 청구나 소가 같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얘들이 들어와서 이 새로운 소가, 제가 올해 이 말을 넣었어요. 하도 학생들이 헷갈려해서, 독자적으로 2억을 초과할 경우에 합의부로 가는 겁니다. 얘들하고 원래 있던 소송하고 더하면 안 돼요. 그죠? 본소, 반소 합산하면 안 되고요. 함부로 더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으로 100% 직권으로 할 것 같아요. 네, 합의부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서 안 그래도 저거 증인을 몇 명을 부르는가 막 이러고 있다가 땡큐 발이죠. 그래서 합의부로 이송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재판장이 열받는 일이 생기죠. 2억이 넘었는데 벌써 변론관할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단독 판사가 계속 심리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왜냐하면 넘기기 전에 생각해봐요. 왜? 논리적으로 답해봐요. 변론 가날이 되려면 임의 가날이어야 되죠. 지금 우리 뭐 공부하고 있어요? 금액에 따른 사물 가날 공부하고 있죠. 뒷페이지 보세요. 사물 가날은 임의 가날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논리는 외웁시다. 우리 뭐 민법에 비해서 논의도 되게 하나도 안 심오한데 이 정도 외우시고요. 반소는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269조 2항에 보면요. 반소는 중간에 뭡니까? 변론 가날이 생기면 이송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69조 2항. 제가 조금 시간이 되면 수업 시간에 조문을 좀 읽으려고 좀 생각 중인데, 그 메인 테마에 대한 조문을 좀 읽도록 할게요. 근데 관할은 뭐 2조 4조 읽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자, 소액사건 볼까요? 소액사건. 자, 요거 뭐 요 한 두 달락만 더 보고 쉴게요. 소액사건은 3천만 원 이하로 최근에 개정됐습니다. 2천만 원이 아니에요. 작년에 개정이 돼서 중간에 제가 자료를 바꿔서 줬죠. 청구 취지 확장으로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아까 했던 거네. 3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소액 사건이 아니게 되겠죠. 그죠? 이송합니까? 설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소액 사건이든 소액이 아닌 단독 사건이든 둘 다 단독 판사가 하겠죠. 근데 얘들은 특별히 어떤 소액 사건 심판법이 적용되는 특이한 점이 있어서 소액 사건이었는데 3천을 초과하면 이송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소액 사건이 아닌 거죠. 물론 이러다가 2억을 초과하면 합의부를 이송하겠지만, 자, 니은이 중요하겠죠. 반소 등이 독자적으로 3천을 초과하는 그러한 세와 병합 심리가 된다면은 또 소액 사건에서 제외가 되겠죠. 근데 판례는, 자, 이 부분 하도 헷갈려하고 객관식이 한번 기출됐어요. 변시에 병합 심리되어서 합산액이 3천액을 초과하는 것은, 그것은 소액 사건이 제외될 사유가 아닌 게겠죠. 그래서 3천 초과되는 게랑 병합심리 됐을 때죠. 얘가 들어와서 더해서 3천이 초과되는 거는 여전히 소액사건입니다. 소액사건 제외가 이송되는 것은 아니지만 2억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항소는요 어떻게 하나요? 중요하죠. 이런 것도 집업 단독의 사건에서 1심에서 항소하게 되면 집업 합의부가 합니다. 그래서 집업 합의부가 특히 그 세 마리가 있는, 판사 세 마리가 있는 그 합의부 중에 우리는 항소 사건만 해. 이렇게 해서 뭐 동기나 이런 친구들 뭐 판사로 가시면 뭐 어디냐고, 형님 저 요즘 서울 중앙 항소부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중앙 지방 법원인데 항소 사건만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장단점이 있겠죠. 자, 그런 거 하면 집업 합의부가 1심을 했다면 고법으로 가는 거죠. 자, 종래 단독 사건 항소 법원이 1억을 기준으로 이원화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중액 단독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뭐 1억이 넘으면은
항소심이 고등법원이 되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지금 법이 개정이 돼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 규칙 4조가 개정 삭제가 되는 바람에 그냥 쉬워진 거죠. 그냥 뭐 2억이 안 되는 애는 집업 단독에서 시작했다가 항소심이 집업 합의부고 2억이 초과되는 애는 2억까지가 그런 거였고 2억이 초과되는 애는 집업 합의부에서 하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고등법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게 단독 사건을 집업 합의부가 항소심으로 심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업 단독에서 올라온 거지. 집업 항소부에서 하고 있는데 도중에 관할 합의부 관할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변경됐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청구 취지가 3억으로 늘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2억이 넘는 뭐 2억 100원짜리 사건이 반소로 제기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원래 이것은 합의부에서 했다가 고법으로 올라올 거니까 급에 맞게 우리도 고법으로 간다? 절대 아닙니다. 이 판례가 김홍익 교수님 책에도 빠져 있고 수험서에도 거의 많이 빠져 있는데 이 판례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기본 강의에서 보충 판례로 나눠주는 건데 이 판례가 하는 말도 중요해요. 심급 관할이라 함은 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해서 결정되는 전속 관할이다. 사실은 여기서 심급 관할이라는 말 대신 우리가 아까 정의한 대로 사물 관할이라는 말 했으면 딱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사물 관할은 1심 법원에서 결정돼 버렸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뭐 어쨌든 뭐 이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심급 관할은 1심 법원의 존재로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결정이. 그 이후의 내용도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2심에서 3억이 넘는다고 고등법원으로 보내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뭐 초과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에피소드 얘기하면은 예전에 제가 소송하는데 대표님 지금 이제 저 정률 대표님 되신 분이고 지금 제가 정률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나왔는데 대표님 모시고 제가 모시는 어쏘였는데 그때 1억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1억 이상 돼서 판사 3명한테 재판을 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간 연예인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유명하게 만들어서 사건 큰 것처럼 보이게 하고 금액 크게 해가지고 뭐 매스컴도 좀 타고 이러려고 해가지고 이거 합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청구 취지를 1억 100원으로 써서 그냥 올렸어요 제가. 안 되나요? 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올렸더니 대표님이 쪼잔하게 1억 100원이 뭐라고 혼난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1억 100원이면 초과이가 되지 않냐 그랬더니 대표님이 다시 써 그래가지고 1억 10,000원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10,000원이 되게 큰 돈이긴 한데 그래서 하여튼 1억 100원의 그 에피소드가 있었던 이유는 초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1억 원으로 하면 합의부로 안 가기 때문이고요. 뭐 소송 목적의 값이 사물관할의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 좀 설명할 게 많기 때문에 15분 쉬겠습니다.